우리는 조선을 뛰어넘은 대한민국이다. 공화국 대한민국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화국 대한민국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화국이 누구의 노력과 누구의 피와 땀으로 형성이 됐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1959년 7월 15일 공돌이들이 반란을 시작하다. 제1회 원자력 학술회의와 과학기술처 이야기입니다. 역사라는 게 그냥 움직이는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방향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혼자만은 안 됩니다. 그 방향에 동의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현장에서 움직이는 노동력이 결합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선왕조 500년 동안 과학자와 기술자는 사대부들 멸시 속에 중인 혹은 천민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하고 아무리 생산을 잘하고 아무리 기술이 돋보여도 그 사람들은 그저 중인이었을 뿐입니다. 쟁이들이었죠. 국부 혹은 민생을 위한 혁신 이런 걸 아무리 이루고 해도 찬사는커녕 이름도 제대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은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장영실입니다. 세종 때 그렇게 찬란한 업적을 쌓았던 그 장영실도 왕이 탈 강화를 불량품으로 만들었다는 이유로 곤장을 맞고 불경죄로 역사 속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죠. 그게 조선시대였습니다. 그 500년 동안 천대받던 과학자, 기술자들이 국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그 국가 정책에 개입하게 된 날이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있습니다. 제1차 원자력 학술회의가 열렸던 1959년 7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 과학사, 아니죠. 이 땅의 과학사는 이날 전과 후로 나뉩니다. 500년 중인이었던 과학기술자들이 반란을 일으킨 날입니다. 자,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어려웠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전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북한이 대남 송전을 일방적으로 중단을 합니다. 자기네들도 모자라긴 했지만 남과 북이 엄연히 서로 간의 파트너로 대등하게 있는 상황이라면 서로 간의 협상이 필요했죠. 그런데 북한은 협상을 거부를 하고 중단해버렸습니다. 해방 직후에 식민일본 본국이 운영하던 그 전력시설이 있습니다. 그 전력 생산 시설은 해방 직후 파악해본 결과 발전 설비만 볼 때는 87.6%, 발전량 총량으로 볼 때는 96%가 북한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일본은 북쪽을 중화공업단지로 육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남쪽은 주로 경공업과 농업 생산물 기지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자체가 쓸 전력이 턱없이 모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미 군정이 급히 발전선이라는 배를 도입을 합니다. 배 자체에 발전기가 있는 그런 선박입니다. 2만 킬로와트급 자코나 그리고 또 6,900킬로와트급 엘렉트라 이 두 발전선이 각각 1월과 3월에 부산과 인천에 입항을 합니다. 한 달, 2달 정도의 그 준비 기간을 거쳐서 운영을 딱 시작하고 있는데 뒤에 온 엘렉트라호가 가동이 되고 한 달 뒤인 5월 14일 북한이 송전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인천에 있던 엘렉트라 발전소는 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자폭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이 추가로 보내준 소규모 발전선 4척과 응급 복구된 발전소 몇 개로 전국에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전국도 아니었죠. 임시 수도였던 부산 주변 그리고 몇몇 군데 발전소 주변 그 정도였으니까요. 이 미국이 보내준 발전선들이 본국으로 귀환한 때가 1955년 9월입니다. 그때까지 대한민국에 필요한 전력 가운데 3분의 1이 이들 발전선들이 생산했던 전력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가난했고 발전을 할 시설도 없었고 시설을 운용할 인력도 없었습니다. 1954년 8월입니다. 미국이 자기네 원자력법을 개편합니다.
때가 언젠가요? 1945년에 핵폭탄으로 2차 세계대전을 끝을 낸 뒤에 이 원자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미국이 원자력을 독점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해외 유출도 안 되고 국내의 민간 기업에게도 이 원자력 기술을 나눠주는 걸 거부하는, 금지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후에 소련과 냉전 체제가 딱 굳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이 냉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원자력을 우방들한테 푸는 그런 정책을 선언을 합니다. 민간 기업에게도 기술을 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우방에게 기술을 개방을 합니다. 그 우방 가운데에는 대한민국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1956년 2월입니다. 대한민국은 미국과 원자력 비군사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3월 달에 이승만 정부는 문교부에 원자력과를 신설을 합니다. 그해 7월에 미국 국제협조처 라는 조직의 전력 고문 워커 시슬러라는 사람이 당시 대통령 이승만을 찾아옵니다. 중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창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창건은 한국원자력문화진흥원장을 지낸 사람인데 한국원자력의 아버지입니다. 지난번 현충일 때 법무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네줘서 대중에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켈러 부대라고 6.25 때 대북 첩보 부대를 운영했는데 부대원으로 활동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이승만과 시슬러 간의 대화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묻습니다. 원자력이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때 시슬러가 가방에서 나무 상자를 꺼내서 대통령에게 보여줍니다. 이만한 상자 정도 우라늄이면 화물 트럭 100대분의 석탄이 만들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무게로 따지면 화석 연료의 300만 배쯤 되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승만이 간단해서 다시 묻습니다. 그게 대한민국도 가능한가? 시슬러 대답하지요. 이 동력원은 석탄이나 석유처럼 쉽사리 땅에서 채굴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는 사람 머리에서 캐내는 것이다. 고급 과학자와 기술자를 양성하면 대한민국도 가능하다. 그래서 호기심 가득한 이 프린스턴 철학박사 출신 대통령이 묻죠. 얼마나 걸리겠는가? 시슬러 대답합니다. 20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0년이요. 1958년에 원자력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 이듬해 원자력원이라는 기관이 생기고 그 산하에 원자력 연구소가 설립이 되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미국의 빵빵한 지원 속에 1969년까지 국비 장학생 131명을 포함해서 과학자 322명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원자력을 캐낼 그런 인력을 양성을 한 겁니다. 훗날 1978년 4월 29일 양산의 고리 1호 원자로가 상업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56년 이승만과 시슬러가 면담을 가지고 22년이 지난 겁니다. 훗날 이 시슬러가 한국을 다시 찾습니다. 이 이야기를 물었더니 2년은 오차 범위내니까 내 예언이 맞았다라고 우겼답니다. 22년 만에 원자력의 이름을 들어본 지 22년 만에 대한민국이 원자력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윤일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96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과학자고 의학자입니다. 대한제국 학부국장 윤치호의 아들입니다. 개화기 지식인 윤치호가 오촌 당숙입니다. 그리고 윤보선 이분이 사촌이죠. 일본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조선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다시 일본으로 가서 교토 제국대에서 의대를 졸업합니다. 1929년에 이 윤일선이라는 사람이 경성제대 병리학 교실 조교수로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교토 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조선인 박사 6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로 이직을 해서 많은 조선인 제자를 기릅니다. 그 가운데에 이영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훗날 정읍에 있는 구마모토 농장 주치의로 일을 하다가 해방 후 대한민국 농촌 복원의 선구자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조선인이 가르친, 그러니까 윤일선이 가르친 조선인 박사 1호로 기록돼 있죠. 1937년 아직 식민시대가 한창일 때 윤일선은 윤치호, 자기 당숙 윤치호가 준 돈 5,000원, 그리고 세브란스 전문학교 예산 3,000원, 총 8,000원으로 미국과 유럽의 병리학계를 견학하고 돌아옵니다.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윤일선은 미국 버클리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어네스트 로렌스 연구실이라는 연구소를 견학을 했는데 거기에 사이클로트론이라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중성자 가속 장치입니다. 원자력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를 보고 이 병리학자인 윤일선이 생각을 하죠. 이 방사선 가속기가 언젠가 의학 발전에 기여하겠다. 우리도 하나 있었으면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1937년입니다. 윤일선은 해방 뒤 서울대 총장을 지내고 원자력 원장을 지내고 학술원 회장을 지내고 원자력 병원장을 두루두루 맡으면서 대한민국 원자력계를 설계해 나갔습니다. 1948년에는 미국 프린스턴 대로 또 가서 거기 있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아인슈타인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찾아본 문헌상으로는 아인슈타인을 만난 유일한 한국 사람입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윤일선이 아쉬워했던 그 중성자 가속기 사이클로트론의 꿈은 근 50년이 지나서 1986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때 원자력 병원장인 윤택구라는 사람이 스웨덴제 사이클로트론 가속기를 도입합니다. 이 윤택구가 윤일선의 아들입니다. 윤일선은 그 사이클로트론 가속기를 보고 그 이듬해 하늘로 갔습니다. 이렇게 윤일선처럼 국가가 없거나 아니면 국가 지원이 없었음에도 과학자, 기술자들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방 직후 가난한 시대에 이들은 토요일마다 군복을 입고 서울의 적선동 문교부 가건물에서 세미나를 하는 원자력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1955년에 만들어졌죠. 이 스터디 그룹 멤버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원자력과 과학기술의 아버지들입니다. 그때 문교부의 원자력과 과장이 윤세원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하고 있다가 부름에 끌려서 때려치우고 공무원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외국 학술대에 가서 책을 몇 가지 사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구용 원자로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토대로 이 원자력 스터디 그룹이 교재로 삼아서 연구를 했죠.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했던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미래에서 온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25 전쟁 때 대북 첩보부대 켈로 부대에서 활동했던 서울공대 졸업생 이창건도 그 멤버였습니다. 대부분의 미국에서 보내준 원자력 관련 자료들은 경무대, 지금으로는 용산이죠. 경무대로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이 문서를 처리를 하고 번역을 하는 작업을 그 경무대 비서실이나 문교부에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타자 실력과 영문 작성 능력이 뛰어난 그 이창건이 맡아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자료를 처음에 본 사람이 이창건이니 이 이창건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원자력의 아버지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지요. 냉전이 만든 미국 원조, 그리고 원자력을 알아본 리더 이승만, 그리고 미래를 준비 중이던 이들 기술자, 과학자들이 이뤄낸 성과가 연구용 원자로였습니다. 1959년입니다. 원자력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미국에서 들여온 1호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 마크2 기공식이 양주 공릉리, 지금 서울의 공릉동입니다. 서울공대에서 열렸습니다. 그 부지는 그때 서울대 총장이었던 윤일선이 확보해 줬습니다. 1959년 7월 14일입니다. 문명의 씨앗을 발화시킬 제3의 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7월 15일 원자로 기공을 기념해서 제1차 원자력 학술회의가 서울 동숭동 서울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계와 기술계가 총출동했습니다. 갓 출범한 원자력원이 주최를 하고 이 윤일선의 회장으로 있던 대한민국 학술원이 후원을 했습니다. 한국물리학회장 최규남이 이렇게 개회사에 선언을 합니다.
한 나라 흥망은 그 나라 과학력에 달려 있다고요. 대통령 이승만이 축사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시작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장래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축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이 회의가 우리들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때 서울의대 교수였던 이문희라는 사람이 조선일보에 이렇게 기고를 합니다. 기술자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학계에 나갈 길을 마련할 토대를 만들었다. 라고요. 유사일에 처음으로 나라 흥망을 떠맡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그 회의 말미에 원자력 종합개발 5개년 계획 그리고 과학기술진흥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이후에 4.19가 터지고 5.16이 터집니다. 경제기획원이 그때까지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서 모든 과학기술 정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 결실을 맺습니다. 1966년 12월 국회 본회의에 과학기술진흥법이 상정이 됩니다. 발의한 의원이 13명이었는데 그중에 김대중, 이만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1월 16일 박정희 정부가 과학기술진흥법을 공포합니다. 석 달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정동에서 과학기술처 현판식이 열립니다. 선비가 500년 지배하던 땅에서 마침내 중인들의 반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박종윤입니다.